앞에 첫 번째나 두 번째 중간 시험 때 배웠던 것도 기말고사 때 나온다고 얘기했죠. 비율이 문제겠지만 비율은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목요일날 그것도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인데 오늘 라만인데 오늘 하루에 아마 요 라만은 다 진도를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선 가능하면 목요일날 NMR을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NMR 하고 딱 시험, 기말 시험 보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라만 스펙트로스코피 뭐 다른 것들은 다 앞에 어떤 그 뭐죠? 전자기파의 이름이 붙는데 얘는 라만은 뭐야? 사람 이름이죠. 네? 그 책에 보면은 뭐 C 1928년 책에 보면은 1928년에 C.V. 라만이라는 분이 이 라만 현상이라는 것을 라만 스캐터링, 라만 산란이라는 것을 처음 발견했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빨라. 31년에 한 3년 아마 굉장히 짧으니까 인도 분인데 그래서 그럼 라만 스캐터링, 라만 현상이라는 게 뭔가 뭐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산란이라고 하면은 탄성 충돌, 뭐 비탄성 충돌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 요즘은 뭐 이렇게 당구 이런 거 별로 안 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거 가지고 비교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충돌이 있고 나서 그 힘이 그러니까 포톤하고 여기 포톤이 원자에 아니면 분자에 충돌을 하고 나서 튕겨 나올 때 원래 에너지가 그대로 나오면은 그거는 그 에너지 로스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요 스캐터링 산란 현상이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는 레일라이 그 스캐터링이라고 그래요. 근데 라만 스캐터링이라는 거는 얘가 산란이 되면서 뭔가 에너지 로스가 약간 생기는 거야. 처음에 들어갔던 빛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빛은 이 파장이 들어갔는데 나오는 거는 조금 적게 나오고 아니면 들어가는 건 여기에 들어갔는데 나오는 건 좀 더 에너지를 얻어서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얻어서 나오나 아니면 얼마큼 에너지를 잃나 그걸 보니까 그 잃는 에너지나 아니면 추가되는 에너지가 그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스테이트 사이의 그 에너지 갭이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적외선 영역의 그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인프라레드 업소루션 스펙트로스코피를 지난 시간에까지 배웠죠. 그러니까 뭐 적외선 파장 대역을 그 소스를 주어서 이렇게 흡수하는지, 요 위로 흡수하는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지 이런 걸 측정하게 되면 이 에너지 갭,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스테이트 사이에 에너지 갭을 얻을 수 있는데 거의 똑같은 굉장히 유사한 정보를 라만 스캐터링을 이용해서 처음에 들어갔던 빛에서 얼마큼 줄어들었나 아니면 얼마큼 늘어났나 그거를 측정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그 쐬어준 엑사이테이션 해준 파장하고 해서 얼마큼 시프트가 있었나 그것을 관찰해서 측정하면은 이제 IR 스펙트로스코피에서 했던 그 바이브레이셔널 인포메이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라만 스캐터링, 라만 산란이라고 그러고 요 라만 산란을 이용해서 분자의 다양한 진동 모드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928년에 이 CV 라만이라는 분이 발견을 해서 그걸 좀 더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31년에 노벨상을 타고 굉장히 오래된 테크닉이잖아. 31년 몇 년 전이야? 그럼 80년 전인가? 80년도 더 넘은 테크닉인데 그런데 왜 그 최근이라기보다는 한 몇십 년 전까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어.
한 80년대, 한 90년대까지도 90년대도 좀 많이 썼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어.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라만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줄까요? 라만은 일단은 그러니까 물을 솔벤트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해. 왜냐하면 물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이라만 스펙트로스코피는 그렇게 겹치지 않거든. IR 찍을 때는 물에서 나오는 픽이 저 OH 바이브레이션, 그게 굉장히 크기도 하고 넓게 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어? 물이 있으면은 IR 윈도우로 쓰는 게 뭐가 있지? 소금, NaCl, KBr 이런 거 다 녹죠. 뭐 물을 뭐 방울로 떨어지지 않고 뭐 습기가 높아도 그게 데미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라마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 물을 솔벤트로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 시료 준비라든가 이런 거 편해. 그리고 또 윈도우로 쿼츠라든가 뭐 쿼츠라든가 글라스 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샘플 윈도우나 아니면 샘플 셀로 사용할 수 있어. 왜 그럴까? IR에서는 이것들 못 썼죠. 쿼츠나 글라스 못 썼지. 왜 못 썼지? IR에서. 얘네들이 우리 눈에는 투명하지만은 적외선으로 보면 투명하지 않아서 그랬지. 근데 라만 같은 경우에는 요 파장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훨씬 에너지가 큰,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이나 뭐 자외선 또는 뭐 짧은 적외선, NIR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가시광선에서는 이 쿼츠나 글라스가 다 투명하잖아.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오는데 다 상관없으니까 샘플 윈도우를 쿼츠나 글라스 같은 거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KBR이나 NaCl이라든가 이런 그 IR용 윈도우 쓰는데 그 좀 귀찮은 번거로움 그런 게 뭐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라든가 아니면 또 뭐 있나 KBR 펠릿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1960년대 또는 70년대까지 이렇게 20년대, 30년대 개발된 건데 그럼 무슨 단점이 있어서 그랬죠? 그럴 것 같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일 텐데 단점으로 뭐가 있으냐면은 사실 빛이 산란되는 건 대부분 이 그 레일라이 스캐터링으로 되고 요거는 굉장히 사실 작아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라마 인텐시티가 0.001% 0.001 맞나? 그러니까 그 시료를 어떤 라이 소스에서 때려줬을 때 그게 100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0.001%니까 10만 분의 1이죠. 그렇죠? 10만 분의 1 정도의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그널이 작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시그널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소스가 굉장히 세져야 돼.
소스가 굉장히 세져야 돼. 근데 소스가 센 소스가 나온 게 그러니까 센 강한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지? 그래서 레이저가 소스로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19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그러니까 최근에 오면서야 이제 라만을 점점 더 활용을 많이 하게 된 거가 이 강한 소스인 레이저가 개발이 되고 또 최근에는 레이저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뭐 강한 그 파워로 그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레이저가 개발돼서 발전되면서 라만의 이런 단점, 굉장히 약한 인텐시티라는 이 단점이 커버가 돼서 사용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을 솔벤트로 사용할 때 장점이 될 수 있는 실험이 뭐가 있을까? 사실 유기화학 실험은 물 솔벤트 별로 안 쓰죠. 그래서 앞에 챕터에서 배운 것처럼 뭐 다양한 그 유기 솔벤트들 가지고 할 때 뭐 NaCl 윈도우에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물을 솔벤트로 사용하는 실험이 되는 거가 뭐가 있을까? 생물, 생화학적인 실험들을 유기 솔벤트에 넣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스터디에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데 그전에는 이런 인텐시티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사용되기 힘들었었고 근데 이제 레이저가 개발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장점이 활용돼서 바이올로지컬 스터디에 이제 라만 스펙트로스코피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뭐 그냥 전체적인 얘기고 그게 뭐 80년도 넘 85년 이 정도 이상 된 테크닉인데 그리고 IR과 비슷한 바이브레이셔널 인포메이션을 주는 건데 장점이 IR에 비해서 이런 장점이 있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인텐시티가 굉장히 약한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레이저가 개발되면서 이제 사용을 좀 더 잘 많이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요 전에 그림에서도 있었지만은 결국 라만은 뭐 가시광선 만약에 레이저가 뭐 초록색 레이저라면 뭐 532 아니면 약간 파란색 쪽이라면은 488 뭐 빨간색이면은 뭐 632, 652 뭐 이렇게 되나? 그런 어떤 거를 어떤 레이저로 엑사이테이션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장이랑 상관없으니까 올라가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파장이 얼마 어떤 파장이냐는 건 상관없고 그걸 상관없이 우리 요거 시프트만 측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거가 엑사이테이션하는 파장이고 여기에서 얼마큼 이동이 있느냐 요거가 결국 그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 사이의 차이거든요. 근데 하나 특이한 거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 하나는 스톡이라고 해서 바이브레이셔널 스테이트의 맨 바닥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 그 위에 단계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를 측정하는 건데 아래에서 올라갔다가 위에 단계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엑사이테이션보다 떨어질 때의 그 빛이 에너지를 잃겠어요? 아니면 에너지를 얻겠어? 잃은 상태지. 그러니까 요만큼의 에너지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파장이 좀 긴데 그리고 뭐 에너지는 작은 쪽에서 나오게 되죠. 그것을 스톡 시프트라고 해요. 스톡 시프트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이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은 그 일렉트로닉에 비해서 에너지들 사이의 갭이 적으니까 우리가 상온에서도 여기에 이 상태로 있는 것도 있고 이 상태로 있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은 퍼센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V = 1인 상태에서 엑사이테이션 됐다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는 V = 0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떨어지면서 더 그 높은 에너지, 그러니까 짧은 파장에 빛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경우를 이제 안티스톡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라만에서는 소스에 그러니까 요거는 레일라이 스캐터링이죠. 그러니까 그 탄성 충돌, 그러니까 탄성 산란이죠. 그렇게 되는 거고 스톡 시프트는 이거보다 이제 프리퀀시가 낮은 쪽에서 그리고
안티스톡은 프리퀀시가 높은 쪽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관찰되는데 여기서 그림을 뭐 잘못 그렸나? 왜 얘는 크게 그리고 얘는 작게 그렸을까? 아까 말했듯이 그냥 상온에서도 그라운드 스테이트, 바이브레이셔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도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엑사이티 스테이트도 있긴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스톡 시프트가 픽 인텐시티가 안티 스톡보다 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잘못 그린 게 아니라 스톡이 안티 스톡보다 좀 더 그 높은 인텐시티를 보이게 돼요. 그 뒤에도 다시 한번 나오긴 하는데 이거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니까 플로레센스랑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죠. 플로레센스도 전에 그 다이아그램에서 보면은 올라갔다가 릴렉세이션 돼서 다시 그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빛을 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이 라만 스캐터링이랑 같은가 다른가? 우리가 플로레센스 스펙트럼을 찍어도 바이브레이셔널 그러니까 라만 스캐터링에서 얻는 정보를 똑같이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플로레센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은 그라운드 일렉트로닉 스테이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로스트 엑사이티드 일렉트로닉 스테이트가 있죠. 그러니까 플로레센스는 업솔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업솔션이 있는데 뭐 여기서 뭐 여기 1이나 2로 갔다가 그 릴렉세이션을 논 레디에이티브 릴렉세이션을 바닥까지 하고 여기서 떨어지면서 이 일렉트로닉 스테이트 사이의 에너지 갭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죠. 근데 아까 내가 라만 스캐터링 할 때는 엑사이테이션 파장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다 그랬죠. 488이 되든 532가 되든 아니면은 뭐 한 1마이크론짜리 빛을 쏘든 상관없이 이 라만 스캐터링은 나와요. 물론 인텐시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 얘기는 사실 여기 그라운드하고 엑사이티드 일렉트로닉 스테이트 사이의 에너지 갭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얘는 라만 할 때는 꼭 여기를 갔다 와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좀 애매모호한 게 하나 있어요. 버추얼 스테이트. 그러니까 라만을 할 때는 바닥에서 만약에 488을 때려주면 488 나노미터짜리 레이저로 때려주면은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야. 올라갔다가 됐어. 여기 라만이 있구나.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근데 여기는 실제로 그런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상의 스테이트라고 버추얼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뭐 488을 때쯤에 그만큼 에너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뭐 만약에 532면은 좀 더 그 낮은 에너지에서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플로레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일렉트로닉 스테이트 사이에 업솔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레센스가 떨어지는데 라만 같은 경우에는 엑사이테이션 파장이 꼭 업솔션에 해당하는 파장이 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버추얼 스테이트를 거쳐서 간다. 여기 써 있는 거 볼까요? 레일라이 스캐터링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런 버추얼 스테이트로 여기서 올라갔다가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 요거는 레일라이 스캐터링이죠. 그 다음에 퍼스트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퍼스트 바이브레이셔널 엑사이티 스테이트에 있다가 그 빛을 받아서 그 또 다른 버추얼 스테이트로 올라갔다가 원래 자리 돌아오는 거. 이것도 다 레일라이 스캐터링이에요. 에너지 로스가 전혀 없는 거.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게 나오는 0.001%만 나온다는 라만 스캐터링이에요. 원래 엑사이테이션 파장보다 델타 E만큼, 그러니까 요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 사이의 갭, 요 델타 E만큼 더 나오거나 덜 나오는 건데 그 있어요. 그러니까 스톡 시프트, 그 다음에 안티 스톡 시프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스톡 시프트가 안티 스톡 시프트보다 좀 더 강한 인텐시티를 보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안티 스톡하고 스톡 사이의 그러니까 비율. 이것이 온도와 비례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티 스톡이 더 그러니까 커진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안티 스톡이 작은데, 그리고 스톡이 안티 스톡보다 항상 크게 나오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것하고 요것하고 비를 하면은 요게 점점 더 커진다는 거야. 그건 왜 그럴까?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 우리 예전에 이런 에너지 레벨들 사이에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퀘이션 배운 거 있죠. 그렇죠? 아마 어토믹 업솔루션일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그게 같이 적용돼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V 이퀄 제로에도 많이 있지만은 요 엑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는 분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얘네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티스톡의 비율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여기 좀 더 뭐가 많이 써 있네. 얘 분필이 뭐가 좀 이상한가 보다. 잘 안 지워지네. 그래서 라만에 대해서 좀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라만 픽이 어디에 나오냐, 이거는 그냥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에 따르겠지만은 그 인텐시티, 픽 인텐시티에 관련되는 거는 첫 번째 폴라리저빌리티. 폴라리저빌리티가 뭔가? 폴라리저빌리티. 발음도 어려워. 단어가 길어서. 폴라리저빌리티라는 거는 relative tendency of a charge distribution to be distorted from its normal shape by an external electric field, which may be caused by the presence of a nearby ion or dipole. 일단 문장 굉장히 기네. 무슨 뜻이에요? 뭐가 퍼지는 거? 결국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는 여기 핵이 있고, 분자라 그러면은 전자구름이 막 이렇게 있겠죠? 이 주변에 전에 다이폴 모먼트, IR 할 때 다이폴 모먼트에 체인지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전자가 이 바이브레이션 운동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더 쏠리나 그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이폴이 뭐 이쪽으로 갔다가 아니면 제로가 됐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뭐 이런 것들을 봤었죠. 근데 폴라리저빌리티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결국은 핵들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구름처럼 있는데, 그 전자들이 결국은 이 화학 결합을 만들고 그런 건데, 이 전자들이 외부에다 우리가 뭐 이온을 하나 넣었다, 뭐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이온을 하나 넣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쪽으로 당겨지겠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 외부의 어떤 전하에 의해서 잘 변형이 되나. 여기 디포머빌리티라고 있나? 얼마나 변형이 잘 되나. 그게 이제 폴라리저빌리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전자들이 굉장히 핵에 타이트하게 붙어 있다. 분자에 단단하게 붙어 있다. 그러면 외부에 어떤 이온이나 뭐 다이폴이 있더라도 덜 당겨지겠죠. 원래 이렇게 있던 거가 이렇게 플러스 차지를 했을 때 이동을 했다. 근데 만약에 좀 더 이제 전자구름이 큼지막하게 있고
플러스 차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들이 핵에 의해서 좀 덜 타이트하게 이렇게 당겨지고 있다. 그러면은 같은 전하를 주더라도 뭐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형태가 전자구름의 형태가 변할 수 있겠죠. 그게 그 얼마나 폴라라이저블하냐, 얼마나 변형이 더 잘 되나 전자구름이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가 폴라리저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텐던시인데 이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그러니까 전자의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그 얼마나 잘 디스톨션 되느냐, 얼마나 잘 디포메이션 되느냐, 원래 형태에서 잘 변하느냐 이거고 그건 주변에 이제 이온이나 다이폴을 놔뒀을 때 얼마나 형태가 잘 변하는지 아니면 잘 안 변하는지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근데 라마는 다이폴 모멘트의 체인지가 아니라 이 폴라리저빌리티에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스의 인텐시티. 이건 당연히 레이저가 세지면 세질수록 라만 시그널이 커진다. 이건 뭐 이해하기 쉬울 거고. 세 번째도 액티브 그룹의 컨센트레이션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분자의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이것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엑사이테이션 웨이브랭스니까 그러니까 소스의 파장이 뭐 프리퀀시의 4승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그 라만 픽의 인텐시티 커진다. 뭐 그것까지도 뭐 그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첫 번째가 아마 제일 이해하기 힘들 거야. 그리고 특히 IR 액티브, IR 인액티브 이런 얘기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거는 다이폴 모멘트가 이 바이브레이션을 하면서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에 따라서 IR 그러니까 같은 아니라 진동 모드라도 IR 시그널이 나오나 안 나오나 IR 빛을 흡수하느냐 안 흡수하느냐 이건데 이 폴라리저빌티는 그 라만에서 그런 역할을 해요. 인더 시메트릭 스트레칭.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CO가 이렇게 스트레칭 되는 경우에 어때요? 이 경우에는 IR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였나 인액티브였나? 인액티브였죠. 그래서 좀 과장을 해서 보자. CO2 분자가 있는데 시메트릭 스트레칭을 한다. 스트레칭하는 그 순간순간을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서도 다이폴 모멘트는 제로이기 때문에 얘는 IR 인액티브였어. 그렇죠? 근데 라만 같은 경우에 어떤 건가? 라만은 폴라리저빌리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주변에 있는 전자구름은 이렇게 돼 있다고 상상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전자구름이 점점 더 확장이 되죠. 이렇게 커지겠지? 그러면은 요때 여기 요 세 개의 C하고 두 개의 산소 원자에 붙들려 있는 이 전자들하고 이 상태에서 C하고 두 개의 산소 원자에 붙들려 있는 전자들하고 어떤 게 더 외부의 자극, 그러니까 외부의 뭐 그 이온 같은 게 있을 때 그러니까 변형이 되는 정도가 클까? 아래에 있는 이 전자들이 핵들에 의해서 좀 덜 당겨지고 있죠. 여기서 얘기했듯이 polarizability depends on how tightly the electrons are bound to the nuclei.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좁은 공간 안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 있는 그 뭐죠? 전자들은 이 옆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플러스 전자를 딱 놓는다고 하더라도 뭐 살짝 디포메이션이 되고 말 것 같아. 근데 이 경우에는 핵은 세 개가 똑같지만 훨씬 더 넓은 영역에 퍼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 여기 전자를 플러스 전자를 놔두고선 디포메이트 한다면은 이게 더 많이
이 경우보다 더 많이 디포메이션, 디스토션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하고 이 상태는 폴라리제빌리티가 다른 거니까 폴라리제빌리티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가 생기면은 우리가 이제 라만 액티브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Therefore, the polarizability changes during the vibrational and this vibrational mode scatters Raman light. This the vibration is Raman active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스트레칭, 시메트릭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IR inactive였는데 라만은 액티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IR 스펙트럼에서는 픽이 거의 안 보이는데 라만을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했던 어시메트릭 스트레칭을 한번 또 비교해 볼까요? 어시메트릭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다이폴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IR 액티브였죠. 응? 다이폴 모먼트에 체인지가 있어서. 근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폴라리제빌리티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전자가 뭐 여기는 타이트하게 붙어 있고 여기는 덜 타이트하게 돼 있을 거고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거가 들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걸 일단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이 전자들이 그 이 핵들에 붙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처럼 그러니까 쭉 확장이 되면서 훨씬 더 이제 루스하게 붙어 있다가 타이트하게 돼 있다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 전체 그 전자 구름의 크기 아니면 분자의 크기는 거의 유사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이 상태나 이 상태나 이 상태나. 그렇기 때문에 이 핵들에 의해서 전자들이 이제 그 붙어 있는 당겨지고 있는 그 힘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나 이 상태나 이 상태나 폴라리제빌리티에서는 이가 별로 없을 거야. 그러면은 얘는 라만 인액티브하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듯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자의 크기가 이 그림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정량적으로는 좀 애매하긴 한데 전체적인 오버롤 체인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어시메트릭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라만 인액티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라만하고 IR하고 상호 보완적인가? 라만이 나오면은 IR은 안 나오고 IR이 나오면 라만은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 라만도 나오고 IR도 나오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상식적으로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폴라리제빌리티라는 거. 라만은 폴라리제빌리티, IR은 다이폴 모먼트. 요 상관관계는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얘가 있는데 이런 거 N2, Cl2, H2 이런 것들은 두 개가 똑같은 거잖아. 근데
and 이거가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다이폴 체인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IR 인액티브야. IR 안 나와. 하지만은 폴라리제블리티 체인지는 확실히 있지. 그러니까 라마는 나오게 되는 거죠. 호모뉴클리어 몰리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IR은 인액티브고 라마는 액티브다. 근데 CO2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메트릭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IR이 인액티브고 그 다음에 라마는 액티브다. 그 다음에 어시메트릭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IR 액티브고 라마는 인액티브다. 그리고 그 뒤에 그림이 아마 하나가 더 있을 거. 요거는 두 개의 분자에 대해서 위에 있는 그림은 IR 트랜스미션을 보는 걸 거고 아마 IR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업솔루션을 거꾸로 내는 것 같은 걸 본 거고 아래 파란색이 라만픽인데 한번 비교해봐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 어떤 경우는 특히 이제 인덴 이 분자 같은 경우에는 IR이 나오고 라만도 거의 같은 위치에서 나오는 것 같아. 그쵸? 근데 IR은 있지만 라만은 없는 것도 꽤 되네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한번 보면서 차이점이 뭔가? 이거에 비해서 얘는 IR이 있으면은 꼭 라만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라만이 굉장히 스트롱하게 나오면은 IR이 안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혹시 물리화학 시간에 시메트리 배웠어요? 또 안 배웠다 그러겠지? 네?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라만에서 484페이지, 485페이지 정도 보면은 거기 보면 뭐 484페이지 보면은 수식 뭐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폴라리제빌리티에 대한 예이고 아마 물리학 시간에 아마 배울 것 같은데 원영도 교수님 며칠 전에 만나뵈서 물어보니까 다 배웠다 그러던데. 응? 응? 근데 이제 그 원 교수님도 본인은 다 가르쳤는데 전달이 다 됐는지는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응? 연결되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IR 할 때 다이폴 모먼트 얘기도 하고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 얘기도 했었죠. 하모닉 오실레이터 얘기하고 하모닉 오실레이터일 때 셀렉션 룰이 어떻게 됐었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응? 그렇죠?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아닌 부분도 많이 있었죠. 그 뭐 안하모니스티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는 셀렉션 룰이 살짝 깨져서 V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나오겠지만은 2나 3도 나온다고 그랬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 한 단계만 올라가는 거 말고 에너지 제일 좁아지고 그리고 또 이때 나온 얘기가 뭐 한 단어가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 무슨 톤? 오버톤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버톤이 뭐였지 근데? 이렇게 트랜지션 되면서 그
그 프리퀀시 2배, 3배, 4배 이런 데에서 픽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럼 라만에서도 유사하게 적용이 될까요? 그 IR 같은 경우에는 이 셀렉션 룰을 맞춘다는 거가 결국은 다이폴 모멘트의 체인지가 있으려면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라만 같은 경우에는 셀렉션 룰이 유사하게 유도가 돼서 폴라리저빌리티의 체인지가 있으려면은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라고 되지만은 실제로 그런 그 아이디어한 컨디션에서 조금 깨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오버톤이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뿐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2나 3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IR에 비하면은 라마는 훨씬 더 그런 게 적어. 그 485페이지에 보면은 쭉 보면은 중간쯤 485페이지 왼쪽에 첫 번째 파라그래프 밑에 보면은 The selection rule also predicts that Raman lines corresponding to fundamental modes of vibration occurs with delta mu v equal plus minus 1 just as with IR spectroscopy much weaker overton transition appear at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나타나고 잠깐만요. 지금 책에 어디 나와 있는지는 정확히 안 찾아지는데 물론 이제 저 오버톤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2, 3 이게 있는데 IR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라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훨씬 더 약하고 경우가 그러니까 덜 나타나요. 그래서 IR 스펙트럼 여기 있는 IR 스펙트럼이랑 라만이랑 비교하면은 라만 스펙트럼이 훨씬 상대적으로 보면은 훨씬 심플해. 여기 있는 지저분하다는 좀 그렇지만은 되게 많은 픽이 IR 스펙트럼에 있는데 라마에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개수의 스펙트럼들이 그러니까 픽들이 나타나요.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CO2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분자의 그 시메트리 배울 때 센트로 시메트릭이라고 하나? I? 이런 거 배웠나? 배웠니? 2학년이? 3학년이? 3학년. 아 그래? 거기 책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합시다. 48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486페이지 왼쪽 컬럼의 중간쯤에 보면은 for molecules with a center of symmetry such as CO2, no IR active transition are in common with Raman active transition. This is often called mutual exclusion principle. 이라고 나왔어요. 아까 분자들 중에 보면은 요거는 요 가운데 요점을 찍어서 보면은 모든 방향으로 대칭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은 요 가운데를 해서 보면은 시메트릭하지. 어떤 평면이나 뭐 거울상 이런 거를 보다도 한 점에 대해서 사방으로 시메트릭하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센터 오브 시메트리가 여기 있다는 건데 그런 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CO2에서 나온 것처럼 IR 액티브이면 라만 인액티브가 되고 IR 인액티브면
얘가 IR이 액티브면 얘는 라만이 인액티브, 아니면 IR이 인액티브면 라만이 액티브하고. 그러니까 서로 동시에 픽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MU Mutual Principle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상호 배제한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동시에 액티브가 되지 않는다. 동시에 액티브나 동시에 인액티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메시틀렌 같은 경우가 센터 오브 시메트리가 있어서 여기서 굉장히 스트롱하게 나온 거는 IR이 거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인액티브라고 해서 그 마치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아닌 것처럼 인액티브라고 해서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 IR이 스트롱하게 나오는 경우는 라만에서 픽이 거의 안 나오죠. 그래서 서로 이쪽에서 나오면 이쪽에서 안 나오고, 이쪽에서 나오면 이쪽에서 안 나오고, 그게 뮤추얼 익스클루전 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그거는 모든 분자에 대한 게 아니라 분자의 어떤 그 센터 오브 시메트리, 그러니까 대칭 점이 있으면은 그게 적용이 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분자, 시메트릭하지 않은 분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라만이 나온 데서 IR도 같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뭐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책에 48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책이 어디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라만이 IR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심플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오버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IR에는 또 우리 그런 걸 배웠었죠. 커플링, 그 바이브레이션끼리 커플링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같은 게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이런 복잡한 부분들 보이죠? 여기서도 복잡한 그 라만에는 안 보이는 픽들이 IR에서는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라만하고 IR 스펙트럼 사이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만 스펙트로스코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인텐시티가 각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에서 그 픽이 얼마나 크냐, 이거 가지고선 그 성분이 일단 두 번째가 더 낫겠다. 프리퀀시 인포메이션, 어떤 프리퀀시에서 라만 스캐터링이 있나, 라만 시프트가 있나를 보면은 이게 어떤 분자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픽의 인텐시티가 얼마나 크냐 작냐를 보면은 그 분자가 얼마큼 양이 들어있나 정량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성을 할 수 있고 정량을 할 수 있는데, 요 일반적인 요 두 가지 특징 말고 세 번째 하나 더 나오는 게 디폴라라이제이션 레이시오라는 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 책에서도 그러지만 좀 전에 우리가 폴라리저빌리티 배웠잖아. 비슷하죠? 발음도. 그러니까 폴라리제이션이 그거랑 혹시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을 할 수도 있는데, 책에서도 나왔지만은 절대로 아니야. 여기에 있는 폴라리제이션이랑 아까 얘기했던 폴라리저빌리티 이거랑은 상관없어요. 아까 그거는 분자에서 전자 구름이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나, 그리고 외부에 어떤 그 차지를 줬을 때 이 전자 구름이 어떻게 한쪽으로 디포메이션이 되나 이러는 건데, 여기서 폴라리제이션 아니면 디폴라리제이션은 그 몰레큘이랑 상관없이, 몰레큘이 아니라 이 전자기파에 대한, 전자기파가 그러니까 두 개 90도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방향이 모든 방향으로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레이저 가지고 폴라리제이션이니까 편광이 되어 있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편광이라고 번역을 하는 부분인데, 레이저가 그 편광이 되어 있는 빛을 가지고 여기 있는 분자를 딱 때렸어. 그리고선 여기서 빛이 산란이 돼 나오는 거죠. 산란이 모든 방향으로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디텍터를 90도 방향에다 놔뒀으면은 이쪽으로 나올 텐데 여기서는 이렇게 평광이 되어 있는 빛을 집어넣는데 이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 분자의 그 시메트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튀어나오는 이 산란되는 빛에서의 요 평광 정도, 뭐라 그러나 퍼펜디큘러,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패러럴 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빛이 비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빛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 이 퍼펜디큘러한 빛만 나오는 게 아니라 패러럴한 빛도 일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휘어져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평광이 돼서. 근데 요때 디폴라리제이션 레이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폴라라이즈 돼 있는 빛인데 이것을 90도를 꺾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디폴라리제이션 레이셔야. 그리고 디폴라리제이션 레이셔는 그 라만 시프트를 일으키는 그 바이브레이셔널 모드의 시메트리.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배우려고 기대하지만은 그 분자의 시메트리가 어떻게 생겼나? 그것에 따라서 얼마큼이 디폴라리제이션이 되는지, 얼마큼의 얼마큼이 퍼펜디큘러하게 남아 있고, 얼마큼이 패러럴하게 변환이 되는지, 요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분자의 어떤 특성을 보는데 좋은 그 어떤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기서 디폴라리제이션 레이쇼를 보는 거가 뭐 우리가 IR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평광되어 있는 빛을 별로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레이저 같은 경우에 그게 훨씬 쉬우니까 디폴라리제이션 레이쇼를 측정할 수 있고, 뭐 이거 측정할 때는 여기서 나오는 라만 시그널을 여기 이제 폴라라이저 평광기 이거를 90도로 그러니까 퍼펜디큘러하게 놔뒀다가 90도 돌려서 패러럴하게 놔두고, 그리고 각각에서 측정한 라마 인텐시티의 비율을 계산을 해주면은 디폴라리제이션 레이셔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분자의 특성을 그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테크닉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라만을 가지고 일단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바이브레이셔널 정보야. 그러니까 진동 모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IR이랑 서로 익스클루시브하게, 그러니까 IR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라만에서 보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IR보다 좀 더 스펙트럼이 모양이 심플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바깥에서 나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정성, 정량뿐만 아니라 디폴라리제이션, 어떤 분자의 시메트리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라만 같은 경우에 스캐터링이니까 그 우리가 업솔션 그러면은 소스하고 뭐 디텍터가 일렬로 배열되는데, 플로레센스 같은 경우나 산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소스에서 가는 빛이 디텍터로 가면은 안 되잖아.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소스 파장이 디텍터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90도로 배열을 해요. 그래서 샘플이 있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빛을 웨이브렌스 셀렉터로 그 뭐 모노크로미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디텍터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측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걸 좀 더 스페시픽하게 보기 위해서 일단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라만 스펙트로스코피가 쓸모가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라만이 굉장히 약한 시그널인데 10만 분의 1, 0.001% 정도의 시그널, 굉장히 약한 시그널인데 그걸로 우리가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 거는 강한 소스인 레이저가 있기 때문에 한 거고. 그럼 레이저 어떤 걸 쓸 수 있을까? 아르곤, 뭐 크리톤, 헬륨, 니온, 다이오드, 그다음에 엔디아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해당하는 화장들이 뭐 488, 530, 632, 그다음에 785, 뭐 1064 이렇게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가시광선에서 NIR 그 영역이죠. 그리고 아까 한번 간단히 얘기했었는데, 라만 스캐터링의 인텐시티는 그 프리퀀시의 4승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 인텐시티는 작아지겠죠? 프리퀀시랑 거꾸로니까. 그래서 아르곤 이온 같은 경우는 488이죠. 모인텐스 라만 픽된 헬륨 니온이 632. 그러니까 이 파란색 쪽의 레이저가 빨간색 쪽 레이저보다 3배 이상의 더 스트롱한 라만 인텐시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라만 시프트는 똑같이 나타나지만은 인텐시티가 그 아르곤 레이저를 썼을 때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실험할 때는 엔디아그 같은 거 1064 1마이크론짜리 파장, 그러니까 적외선, 근적외선 소스를 또 많이 써요. 왜 그럴까? 여기 있는 다이오드 레이저, 뭐 엔디아그 이런 게 점점 더 많이 쓰인대. 왜 그럴까? 그 다음 그림이 아마 나오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책의 488페이지 나노미터짜리,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걸로 한 거죠.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는 엔디아그, 그러니까 1064짜리. 그런데 이 픽이 나타나는 위치는 거의 일치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얘는 도대체 뭐야? 여기 있는 얘는 도대체 뭘까? 514로 엑사이테이션 했을 때 하고 514로 엑사이테이션 했을 때랑 1064 파장이 한 2배 정도 증가했죠. 그냥 프리퀀시가 반 정도로 줄었을 거고 인텐시티가 줄어야 되는데 사실 인텐시티가 줄었다기보다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너무 심한 거야. 얘가 더 어디서 왔을까? 응? 뭐? 소스? 소스는 여기에 나오는 거지. 소스는 여기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라만 시프트는 상대적인 값이니까 소스부터 얼마만큼 시프트 됐나. 그러니까 요 밑에 거 같은 경우에 소스인 1064가 여기 나올 거고 요 A번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514였나? 512였나? 그게 여기 나올 거예요. 근데 분명히 뭐 시프트된 원래 소스의 파장하고 다른 파장의 빛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얘는 뭘까? 원래 엑사이테이션한 파장하고 다른 파장으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라만 스캐터링 말고? 응? 좀 더 크게 얘기해봐요. 그렇지. 플로레센스가 나오네. 플로레센스가 언제 나오나? 플로레센스가 나오려면 일단 흡수가 있어야 되죠. 그 아까 안트라센, 이 분자가 안트라센이라고 그랬죠. 벤젠링 뭐 3개 있고 그거는 뭐 저쪽 UV나 가시광선 쪽에 그러니까 브로드한 흡수가 있잖아요. 흡수가 일단 있으면은 그 빛이 나와야 되니까 플로레센스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엑사이테이션 파장보다 좀 더 이제 그 긴 파장에서. 근데 안트라센이 1064, 그러니까 NIR 영역에서 흡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NIR 영역으로 가면은 일단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에 해당하는 업솔션은 없거든.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흡수가 없으니까 플로레센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514로 때렸기 때문에 뭐 혹시 라만 스캐터링 인텐시티는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그 업솔션에 따라서 나오는 플로레센스가 백그라운드로 굉장히 스트롱하게 되는 거죠. 시그널이 아무리 커지면 뭐해? 노이즈가 더 빨리 커지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시그널도 구분하기 상당히 힘든데 이 1064 NIR 영역에서 엑사이테이션 했을 때는 그 1064 엑사이테이션 플로레센스 시그널이 적어져서 굉장히 그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적어지고 그래서 좋은 시그널 투 노이즈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NIR 소스, 그러니까 1064 아니면 다이오드 레이저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장점이
뭐 하이 파워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노 또는 훨씬 적은 플로레센스. 이 두 번째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플로레센스 시그널이 라만하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백그라운드 노이즈처럼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없애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 다이오드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싸고 뭐 저렴하게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 뭐 아까 말했듯이 스캐터링 그 어디 있어? 프리퀀시가 짧아지면서 라마 인텐시티가 작아지는 그런 팩터도 파워를 키워주면은 그걸 좀 커버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아까 안트라이산이라든가 그런 유기 분자들 주로 이제 UV 영역이나 가시광선에서 흡수하는 거는 흡수하다가 좀 더 파워를 점점 세게 해주게 되면은 포토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날 수 있죠. 그 분자들이 깨질 수 있단 말이야.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런 NIR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흡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포토 디컴포지션, 그러니까 분자들이 분해가 돼서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플로레센스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NIR 소스를 가지고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를 할 때 굉장히 장점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 소스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거, 인텐시티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 다음에 플로레센스 같은 것의 이펙트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이 부분은 뭐 이건 뭐 샘플 일루미네이션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뭐 여러 가지를 보는 것보다 요거 하나 좀 더 레이저 빔이 이렇게 들어가서 아무래도 사실 라만 스캐터링은 플로레센스도 그렇지만은 모든 방향으로 나가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디텍터를 한쪽에만 두고선 어떻게 보면 이 360도의 모든 방향으로 시그널이 가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일부만 디텍션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라만은 여전히 그 그러니까 시그널의 크기가 많이 아직도 아쉽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빔이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산란돼서 간 거가 여기를 또 모으고 저기를 갔다가 다시 모아서,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나가는 라만 시그널을 이제 디텍터적으로 모으려는 그런 셋업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요게 더 많이 쓰일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좀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 눈에 확확 안 들어오더라고. 요거는 뭐냐면은 그 요즘은 이제 레이저도 조그매지고, 그리고 디텍터도 조그매지고 그러니까 라만을 예전에 뭐 집처만한 라만 스펙트로미터가 있었다면 요즘은 그냥 들고 다니는 라만도 많이 만들어지는데, 요건 레이저, 그 다음에 요 레이저를 더 포커스해서 옵티컬 파이버가 무슨 장식용으로 쓰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옵티컬 파이버를 여러 개를 박아서 요 가운데는 인풋 파이버예요. 그러니까 가운데서는 빛이 샘플로 가는 거야. 그리고 샘플을 딱 때려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저가 나와서 때려주고선 이 경우엔 튕겨 나오는 것을, 요 바깥쪽에 있는 옵티컬 파이버가 콜렉션 파이버야. 여기에서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모아서 모노크로메이터로 가고 그게 이제 디텍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라만 스펙트로미터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 전선 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전선이 아니라 옵티컬 파이버를 안에 심고 있는 거고, 여기서 보면 오다가 두 개가 합쳐져. 그렇죠? 합쳐져서 하나로 가는데, 그게 그 요 마이크로스코프 오브젝티브 요쪽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리고 요 모노크로메이터 쪽으로 가는 거 두 개가 따로 나왔다가 합쳐져서 이런 형태로 가서 샘플을 조사해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이쪽에 어디 레이저가 안에 있을 거고 레이저에서 옵티컬 파이버의 중심 부분으로 포커싱을 해줘서 빛이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해서 샘플 있으면 샘플을 갖다가 튕겨 나오는 스캐터링 중에서 라만 시그널들을 다시 받아들여서 와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에서 모노크로메이터 그 다음에 뭐 다이오드 어레이 다이오드 같은 거가 있어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겠죠. 그게 파이버 옵틱을 이용한 일루미네이션 시스템 뭐 전체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리모트 어널리시스도 가능할 거고 온라인 어널리시스도 가능할 거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도 뭐 아까 그것을 그냥 풀어 그린 건데 물론 액체 안에서도 중요한 건 라만은 물에서도 라만 시그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바이올로지컬한 스터디에 되게 많이 쓸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라만에도 프리에 트랜스폼을 한 FT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ND-야그 레이저로 1064 그래서 샘플에 조사를 해주고 샘플에서 나오는 빛들을 여기에 이제 모든 파장이 지금 여기서는 1064가 샘플로 조사가 됐겠죠. 근데 여기서 튀어나온 거는 이제 라만 스캐터링이니까 물론 이제 1064도 나오겠지만 거기서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파장들이 나오겠지. 그럼 여러 개의 파장들이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요 오목 레인지들로 다 모아서 요 마이켈슨 인터페로미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 마이켈슨 인터페로미터에서 여러 개의 파장들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무빙 미러 왔다 갔다 하고 뭐 픽스 미러에서 반사돼서 여기서 이제 페이즈 디퍼런스에 따라서 그 시그널이 뭐 이쪽으로 쭉 가서 디텍터에서 볼 때는 그 인터페로그램이 관찰이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여기다가 모노크로메이터를 달아놓고선 뭐 하나씩 스캔하는 것에 비해서 뭐 이 인터페로메터에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그렇죠? 이게 더 나을까? 아니면은 여기에 어레이 디텍터가 있어서 한꺼번에 멀티플렉스 디텍션을 하는 게 더 나을까? 비슷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여기서는 그 에너지 로스, 그러니까 그 로스가 없이 모든 파장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그 FT의 장점을 활용하는 게 FT 라만 스펙트로미터예요. 그리고 이제 거진 끝으로 다 가고 있는데 라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이 들어가는 샘플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로지컬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응용되고 있고 샘플이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물에 의한 인터ference가 없다. 거의 없다. 뭐 완전히 없다라는 좀 그렇고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나 이제 어레이 디텍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레이저를 이용해서 점점 더 큰 라만 스캐터링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같은 FT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어레이 디텍터가 있게 되면은 모든 파장에 대한 시그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시그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정성적인 거에서 굉장히 점점 더 정량적인 어프로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첫 번째는 less cluttered라는 게 아마 이렇게 내가 아까 말했으니까 IR에서 좀 지저분한 그런 잡다한 시그널이 아니라 좀 더 심플한 그런 스펙트럼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인터ference가 없고 윈도우를 NaCl이나 KBR 쓰는 게 아니라 쿼츠나 글라스 셀을 쓰기 때문에 뭐 주변의 수분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래도 레이저 소스를 쓰고 뭐 그 다음에 뭐 어레이 디텍터를 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은 비싸다 그러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비싸지 않으니까 많이 나아진 것 같고 근데 하나 IR에 비해서 그러니까 업솔루션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해서 좀 단점이라는 거는 리프로듀서빌리티는 그렇게 그러니까 정량적인 면에서 아주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레이저의
플럭추에이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그널도 굉장히 뭐 10만 분의 1 정도로 작은 시그널이 나오니까 거기서 리프로듀서빌리티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석학 우리 이과에서 분석학도 하시는 정일 교수님 방이 이런 바이브레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IR도 하고 뭐 라만도 하고 그렇지만은 라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소스의 스테빌리티 이런 부분들을 잘 제어하느냐가 그 정량 분석에서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한 3개 정도의 새로운 테크닉이 맨 뒤에 나와요. 여기 뭐 리저넌스 라만, 그 다음에 소스, 털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할까? 네. 요건 간단하게 여기 다음에 나온 3개는 왜 중요하냐면은 최근 한 5년, 10년 이 정도 사이에 이런 라만이 각광을 받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라만이 레이저를 써가지고선 인텐시티를 좋게 만들기도 했지만은 아직도 많이 배고픈 테크닉이야. 센시티비티 면에서는. 그런데 여기 어디 써 있을까? 오디너리 라만이 그렇게 향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0.1몰은 넘어야지 디텍션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이렇게 미량 분석을 하거나 이런 테크닉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리조넌스 라만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오는 서피스 이넨스드 라만이라든가 아니면 팁 이넨스드 라만 이런 거는 여기 서피스 이넨스드 라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거는 안 나와 있는데 요 3가지 테크닉은 라만 시그널을 엄청나게 증폭을 시켜줘. 바이오 팩터 오브 10, 그러니까 100배에서 100만 배. 그렇게 되면은 뭐 12-1승몰 정도 디텍션 하던 거가 10-7승, 8승까지 디텍션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량을 분석하기도 하고 여기 서피스 이넨스드 라만, 소스 또는 팁 이넨스드 라만 같은 경우는 이넨스먼트 팩터가 12의 5승에서 7승이에요. 12의 6승을 잡으면 100만 배 정도 시그널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라만이 뭐 레이저가 개발돼 가지고선 향상되는 거, 정량적인 그 툴로서 향상되는 거 말고도 굉장히 뭐 분자 몇 개 있는 거 그런 것까지 디텍션할 수 있게 향상시켜주는 테크닉들이에요. 그게 이제 서스, 털스, 또 리저넌스 라만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아마 지금 얘기하면 또 괜히 여러분들 멘붕만 오고 또 저녁도 밥맛도 없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요 얘기하고 NMR 넘어갈게요.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